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6장 유형자산 2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산의 손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유형자산과 관련된 이슈에는 먼저 취득이 있었죠. 취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거가 있습니다. 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게 자본화를 시키는 차입비용, 차입비용의 자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이야기,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이나 그다음에 그 차입원가의 자본화 이런 것들은 유형자산 1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유형자산 2 부분에서는 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손상의 의의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 자,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인 효익이, 이건 미래 캐시플로우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원인에 의해서 가치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수 가능 금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재평가를 해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산식이 장부 금액, 장부상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외한 그 금액에서 그 다음에 횟수 가능액을 뺀다라고 산식이 적혀 있죠. 그리고 그 금액을 손상차손이다라고 하는데,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감가상각이 됨에 따라서 처음 취득원가에서 유형자산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가면 정상적인 감가상각의 흐름대로 자산의 장부 금액이 정해지는 건데, 어느 시점에서 손상차손의 원인이 생기고 그 원인에 의해서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 금액이 바로 우리 재무상태표 상에 인식되어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손상차손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보시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손상차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손상차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계산을 하는 방식은 장부 금액과 회수 가능 금액을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으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자산 손상 인식을 주장하는 근거를 보면 유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은 공정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공정가치가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됨으로써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된다. 자, 그리고 유형자산을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를 한다면 취득원가에 비해서 개별 자산의 총액이 기업 가치를 잘 반영한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회수 가능액이라는 게 그 유형자산을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죠.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그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가 바로 기업 가치를 잘 반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회수 가능액을 밸류에이션, 가치평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기업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유형자산의 이러한 공정가치 정보 같은 경우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공정 가치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냐 등등의 방법으로 서로를 비교해야지만 그 측정된 값이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값을 통해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 근거도 있습니다. 자산 손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공정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정 가치를 평가할 때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밸류에이션 하는 게 힘든 이유가 과연 이 밸류에이션 방법이 맞느냐라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가치 평가가 된 금액도 확실하냐, 객관적이냐, 혹은 합리적이냐, 그러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평가된 공정 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작아지면 우리가 손상을 인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보면 아까 위에 그렸던 그림을 조금 크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취득했고 감가상각이 쭉 될 것이고 전점 가치가 나올 것이고, 자, 근데 어느 특정한 시점에 자산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손상이 되면 이 지점의 가치가 될 것이고, 자, 이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빨간 색깔 줄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된 부분이고. 자, 요 설명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손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이 좀 잘못됐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 정도 현재 가치를 따져보니까 현재의 그 공정 가치를 따져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정도 가치가 돼야 되는 건데 감가상각을 했을 때는 좀 더 높은 가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감가상각비가 과거에 적게 인식이 됐다는 거죠. 감가상각비가 많이 될수록 이 그래프는 이렇게 더 가파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말 자체가 그럼 과거에는 감가상각비가 과소인식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되는 거고, 그럼 비용이 과소인식 되면은 그거에 상응해서 이익은 과대 표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처럼 손상 평가를 해버리면 미래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감가상각의 흐름을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이 감가상각비가 미래에도 적게 인식이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과소인식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럼 미래에도 과소인식된 감가상각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도 과대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손상 인식에 대해서 반대 근거가 있다는 거고, 그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쨌든 손상차손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순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손상 징후가 발생하느냐, 징후가 발생했다면 회수 가능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회수 가능액에 대한 현금 창출 단위라는 거 식별해야 되고, 그 다음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손상됐던 유형 자산이 다시 가치가 높아진다면 환입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손상 징후를 검토하는 시점을 보자면 매 보고 기간 말입니다. 그래서 결산 시점에 손상 징후를 검토를 한다는 거고, 이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크게 외부 정보, 내부 정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정보를 먼저 보자면 이 자산이 가치가 중요한 하락이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치 자체가 중요하게 하락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 예시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건데, 기업 환경이나 제품 시장에 중요한 불리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한국과 일본 기업이 소재 부품 산업이 조금 외교 분쟁으로 생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데 만드는 중요한 소재 부품 재료들을 일본 기업에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점유율도 높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에 무역 분쟁이 일어났었고, 우리 한국 기업에서 그러면 우리 이거 국산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국산화를 해버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한 변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팔아야 될 것들을 못 팔 수도 있고 이것들을 이제 썩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나 시장에서의 중요한 불리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고. 자, 그 다음은 시장 이자율 상승에 따른 회수 가능액의 중요하게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형 자산을 팔았을 때 회수 가능한 금액이 중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손상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의 순자산 장부 금액 총액이, 장부란 단어 시장가치 총액보다 크다라는 건데,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순자산, 그러니까 이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낮아진다는 거죠. 예, 그럴 때는 손상 징후 검토를 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이건 손상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부 정보에 따르면은 우리 자산의 진부와 또는 물리적 손상,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기계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장치가 옆에서 뭐 충돌이 일어났다든지 뭐 폭발이 생겼다든지 해서 어, 좀 중요하게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럼 이거는 유형자산의 가치를 우리가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용 범위와 방법에 중요한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 자, 이것도 원래는 뭐 A라는 회사, A라는 공장, B라는 공장, 뭐 C라는 공장에서 다 쓰던 물건이 이제 범위가 좁혀지는 바람에
이 물건의 사용 범위가 줄어든 거, 그리고 사용 방법이 중요한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유형 자산을 과연 큰 금액으로 내가 평가를 해놔도 될까라는 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불리한 영향이 발생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대 이하의 자산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증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기계장치가 원래라면 예를 들어서 뭐 월 100만 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물건들을. 자,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이 물건의 인기가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성과가 낮아지는 거죠. 이 자산으로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 유형 자산을 과연 그대로 잡아도 될까? 그 금액 그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외부적인 정보와 내부적인 정보에 따라서 손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만약에 손상 징후가 나타난다면 이제 손상 차손 측정을 위해서 손상 검사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손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을 한 다음에 이걸 장부 금액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낮아졌다라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계산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을 뜻하는 거고. 자, 그러면 회수 가능액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순공정 가치라는 것과 사용 가치라는 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큰 것으로 우리는 회수 가능액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거고, 높다면 따로 인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순공정가치라는 단어와 사용가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순공정가치라는 단어는 내가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런 거고요. 사용가치라는 거는 내가 계속 사용할 때 얼마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매각할 경우에는 순공정가치, 그 다음에 계속 사용할 때는 얼마냐 라고 했을 때는 사용가치인데,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씩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걸로 하는데, 그거 하나가 장부금액보다 초과를 한다면 자산은 비손상이다. 그러니까 손상 인식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럼 먼저 순공정가치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공정가치, 시장에서 팔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팔 때 생기는 부대원가가 있겠죠. 부대 비용들을 뺀다. 그렇게 해서 이건 매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 자산을 매각한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자, 그래서 그 측정하는 방식을 보자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합의한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활성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 말 그대로 시장에서 지금 활성되고 있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따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종산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거를 계산하기 힘들다면 동종산업의 다른 회사, 내가 LG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걸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을까? 그걸 고려해서 추정한 금액이 동종산업. 자, 그리고 활성시장이라는 것은 거래되는 항목이 다 같은 마켓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도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활성시장이라고 하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분 부대 비용을 원가를 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처분할 때 발생되는 원가다 이고요. 예를 들면은 법률, 그것과 관련된 법률 수수료라든지 뭐 인지세 등, 아니면 자산을 제거할 때 발생하는 원가, 그리고 매각 가능한 상태로 만들 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복구 충당 부채와 같은 이미 부채로 인식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순공정 가치를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가치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자산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재 흐름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자, 그럼 이걸 추정하기 위해서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할인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용 가치는 추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추정하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보면, 자, 최종 처분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율을 이용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
자,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근거부터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참고하는 부분이 뭐냐면, 먼저 경제 상황입니다. 이 유형자산의 잔여 내용 연수, 앞으로 사용 가능한 그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무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진이 승인한 재무 예산이나 그러한 예측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장률도 반영을 시킵니다. 최근의 재무 예산이나 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 이후의 성장률을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반영을 시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그 추정치,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현금이 유입되는 것과 유출되는 것, 그리고 그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들어오는 순현금 흐름. 순현금 흐름이란 말은 유입과 유출을 다 반영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용이란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유형자산을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입되는 현금 부분, 그리고 유형자산을 내가 사용함으로 인해서 반영되는 현금 유출 부분, 그리고 이제 처분함으로써 수취되는 순현금 흐름, 이 흐름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추정이 된다면 그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인율은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인데, 우선 할인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장 할인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때 할인율을 추정할 때 이용 가능한 자료, 참고할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유사한 자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이자율을 쓸 것인가. 그리고 이것도 용역 잠재력이나 위험의 측면에서 또 이것도 보세요. 유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결국은 다른 회사의 자료들, 아니면 비슷한 자산의 시장 가격, 시장 이자율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인율을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할인율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미 조정한 위험은 할인율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만약에 위험을 반영을 시켰다면 할인율에는 반영을 시키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금 창출 단위의 식별이라고 해서요. 손상 검사를 할 때 이제 개별 자산 단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묶어서 현금 창출 단위로 묶어서 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선 개별 자산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는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결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카테고리 하나 만드는 거죠. 현금 창출 단위별로 해서 회수 가능액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회수 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개별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1번, 2번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개별 자산의 사용 가치가 순공정 가치랑 비교를 했는데 비슷하게 추정될 수가 없다라거나, 아니면 이 개별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 흐름과 독립적으로 따로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 없다.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 다른 자산의 현금 흐름과 이게 붙어가지고, 예, 이걸 추정하기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는 현금 창출 단위로 해서 회수 가능액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업기업은 채광 활동을 하는 회사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사설 철로를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났고 사설 철로가 이제 폐기물 가치로만 매각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설 철로는 다른 자산이 창출하는 현금 유입과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사용 가치를 개별적으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사용 가치 자체가 폐기물 가치와 다를 경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폐기물 가치라는 건 현금 흐름이에요. 아까 캐시플로우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사용 가치는 내가 사용을 함으로써 평가하는 건데, 이건 어쨌든 사설철로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사용 가치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순공정 가치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봤는데, 개별 자산인 사설철로는 회수 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현금 창출 단위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즉 여기서 이제 광산 전체가 되겠네요. 광산 전체의 회수 가능액을 먼저 추정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현금 창출 단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금 창출 단위라는 것은 다른 자산으로부터 현금 유입과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창출하는 식별 가능한 최소 자산 집단이라 되는데, 이거 예시를 보는 게 좀 더 나아요. 우선 개별 자산이 가장 대표적인데, 아까 전에 개별 자산으로 구분이 식별이 안 된다면 현금 창출 단위들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제품 라인이라는 현금 창출 단위를 통해서 그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고, 현대중공업은 사업부라는 걸 통해서 그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제과는 뭐 껌 제품 라인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캔디 제품 라인이 따로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창출 단위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현금 창출,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조선사업, 해양사업, 플랜트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와 관련된 현금 창출 단위를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현금 창출 단위를 정했다면 일관성 있게 그 기준으로 계속 가라. 그래서 매 회계 기간 일관되게 식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 회계에서는 이제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말은 또 반대로 봤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